워렌 버핏 일화도 11살 때 처음 투자를 해서 가격이 자기가 한 35불 주고 샀는데 가치가 한 25불대로 떨어졌다가 투자한답시고 투자를 했는데 35불 주고 산 주식이 25불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다시 36불, 7불이 됐을 때 아이고야 이때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훅 팔아버렸단 말이죠.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가치가 35불짜리가 얼마로 뛰냐 그러면 200불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하나를 깨닫는 거죠. 아, 그냥 박아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겠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또 홍보물로도 나가기도 했고 경제학교를 이제 개강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참여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교를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의 면면을 다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혼자서 고민을 해보기도 했고 또 우리 스태프분 중에 김아람 PD가 얼마나 열성적이냐면 이런 책까지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전해줬어요. 전해주면서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 역사학자 바우델의 책입니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 이런 걸 2권 더 읽으셔야 돼요.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두가. 요거는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우리 고등학생분들이 보시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이런 어떤 학습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응용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가가 아마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교의 이 교훈이 뭔가? 교훈을 뭐라고 할까? 뭐 교실에 우리가 보면 각 급마다 이렇게 급훈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기로 할까? 아니면 돈을 잃지 않기로 할까? 어떤 내용이 급훈으로 하면 또는 학교 교훈으로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행복하자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건강해야지 또 행복할 수 있고요. 또 여유가 많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 늘 노동시간과 리저라고 해서 여유, 우리가 이제 여가 활동한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가 또 행복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일생을 갖다가 0세부터 뭐 한 80세까지 놓고 본다면 이 주기, 삶의 주기를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어떻게 우리가 노후를 보장해야 될지 정부를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믿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100% 한다기보다도 국민연금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45% 정도 자기가 평소에 받던 급여의 한 40% 중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은퇴하실 나이가 되면 상당히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열심히 일하시는 동안에 건강한 육체와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여유롭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리미리를 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산을 이루기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하자의 그 밑에 작은 교훈으로 어떤 것을 두고 싶으냐면 미래를 생각하자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삶의 궤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나야 될 세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은 세대들에게는 과연 우리가 더 많이 이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 이야기 때도 여러분 들으시지만 어느 당 대선 후보는 뭐 100조 풀겠다, 뭐 25만 원씩 주겠다,
또 거기에 맞서서 또 다른 당에서는 뭐 70조 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아무리 국민의 돈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이 모든 거는 다 빚으로 그냥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좀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의 분배라든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번 경제학교를 이끌어가면서의 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분배라는 측면과 투자라고 하는 측면이 엄밀히 말하면 좀 약간은 틀립니다. 자산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동산, 현금, 금과 은, 주식, 채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부동산만 하더라도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땅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자산들을 어떻게 소유해 가는 것이 또 어떻게 불려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그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곽수종이라는 선생님을 믿으려면 곽수종님은 성공한 사람이어야지만 나는 믿을 수가 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를 당신이 말한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자산을 잘 보유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하나의 어드바이저나 자문이나 또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은 신뢰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겠죠. 계좌를 한번 열어서 다 보여달라 그러실 수가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만에 하나 공직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오픈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게 제일 큰 재산은 일단 제 자녀들과 제 집사람과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하고 집사람이 건강하고 아들, 딸들이 열심히 인류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무형적인 자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조심이 되는데 운이 좋아서 애들이 다 미국서 공부를 마쳤고 또 거기서 저는 고산병이라든지 입시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은 받지를 않았거든요. 부모로서. 그런 점들을 다 계산으로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유물론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행복 과는 좀 거리가 먼 행복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이 많아서 미국 유학을 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반드시 또 유학 간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2~3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서 공부하러 간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행복하다는 기준을 설정을 한 것이 건강함이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준비고 그리고 나머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경제학교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단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자산의 종류에는 현금, 금과 은, 주식, 채권, 비트코인, 암호화폐 많이 있죠.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제 말씀을 듣고 조금 사신 분들은 플러스가 난 분도 계실 거고 늦게 들으신 분 중에서는 조금 플러스가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10만 달러를 넘어서 10만 5천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한 시점을 끊어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들으실 건데 오늘 제가 하고 있는 학습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은 수업의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워렌 버핏의 투자와 빌 게이츠의 투자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또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지를 않고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교해서 이렇게 항상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을 늘 놓쳐버리는, 다시 말해서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운이라고 하는
그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세이클로바를 밟고 다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는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해드리고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많은 자산에다가 이렇게 흩뿌려 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빌리언네어고 그래서 흩뿌려 놓은 자산에 수천만 달러 또는 수백만 달러, 수억 달러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사탕 만드는 회사에서부터 철도 회사까지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범위를 축소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소득의 범위에 맞춰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한정하면 또는 일정하게 정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의 자산이 올라가면 다른 하나의 자산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해칭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의 큰 가치는 변하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 공통점으로 두 거인들의 투자 방식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따라하시기 힘드신 방법인데요. 옛날에는 가능했었어요.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돼지저금통 만들어서 어린이 저축 적금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전체 전교생. 그동안에 7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가 산업적으로 발전할 때니까 민족 자본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축을 장려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단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은 그거는 투기 행위에 가깝다는 말씀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셔라. 그 워렌 버핏 일화도 학습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11살 때 처음 투자를 해서 가격이 자기가 한 35불 주고 샀는데 가치가 한 25불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 35불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주당 한 3불에서 2불 정도 이익을 봤을 때 놀래가지고 어린애니까 11살짜리 어린애가 자기가 열심히 껌 팔아서 모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이 투자한답시고 투자를 했는데 35불 주고 산 주식이 25불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다시 36불, 7불이 됐을 때 아이고야 이때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훅 팔아버렸단 말이죠.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가치가 35불짜리가 얼마로 뛰냐 그러면 200불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하나를 깨닫는 거죠. 그냥 박아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겠구나. 어떤 주식이든지 내가 선택한 주식에 대한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기업에 대해서 이 회사는 오너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직원은 어떤 조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와 성장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믿는다면 조금씩 투자를 해서 흐트려서 투자를 해서 제가 그래서 M7이라는 소개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반드시 그 회사의 가치는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만큼 그건 하이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하이 리턴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반대로 하이 리스크를 걸었으면 하이 로스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하이 리스크를 걸었는데 하이 로스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가치는 공평함, 공정함이 상식이고 양심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편취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시고 여러분이 배당받으신 돈으로 오롯이 이렇게 쭉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시기적으로는 단기적 투자 또는 투기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말씀을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모멘텀을 살려나가서 미래의 가치로, 미래의 성장주로 평가받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부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한 게 이 경제학 하는 측면과 경영학 하는 측면이 약간 다릅니다.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철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정치 외교학이 있고 많은 사회과학이 버무려져서 만들어지는데 이 경영학 측면에서는 조금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이라고 하는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은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하고 조직 행동을 분석하고 회계 장부를 제대로 작성을 해야 돼서
회계학을 배우고 이제 이런 과목으로 흩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런 과목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숲의 이야기와 그 숲을 따고 들어가면 정글 안에 작은 어떤 모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글에서 벌어지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것이 밑이 나누어져서 숲도 이야기하고 정글 이야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 정글에서 더 작은 어떤 정글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영학 쪽에서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 쪽에서는 Financial Business Investment 이런 식의 과목도 생기기도 하고 경제학에서는 Financial Economics 그래서 재무학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투자 경제학의 과목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수학과나 토목공학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수학을 통한 알고리즘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자가 붙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엔지니어링,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의미죠.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위험하고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그 투자 시장은 제로섬 게임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100만 원치 따면 누가 100만 원치를 잃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화폐 시장의 논리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로빈슨 크루소의 3명의 국민이 사는데 한 사람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두 사람이 시민 역할을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으로부터 100만 원 빌려가고 100만 원 빌려가는데 이자를 3% 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3%를 잃어야지만 다른 사람은 3%의 이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자를 못 내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부도가 나는 거고 파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이고 투자의 논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장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파산하고 다시 재기하고 파산하고 재기하고 하는 여러 번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사회가 지나치게 자본화되어 가고 양극화되어 가는 형태의 부작용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나중에 기부도 많이 하고 소위 말해서 ESG라 그러지 않아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환경 문제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교육받고 시민의식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내가 3% 너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너 파산하지 말고 내가 3% 꿔줄 테니까 이거 은행에다가 이자 내. 나 이 3% B라는 섬에 가서 물건 팔아서 벌어왔거든. 전복 팔고 해삼 팔아서.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하면 책임, 공존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재산을 내가 축적하겠다. 남보다 이 상대적인 가치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나가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도 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적금을 드는데 이 적금이 은행에서 주는 2%, 3%보다도 그래도 1, 2%는 더 많은 금리를 받는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투자한 자산이 매우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reliable 하다라는 의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교에서 곽수종의 경제학교에서 제대로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또 공부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벌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셔도 그 벌은 돈을 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행복과 나 자신에 대한 행복을 먼저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이웃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가 존재하니까 상대도 저한테 들어올 때 제 돈을 어떻게든지 가져가겠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지 내가 돈 번 다음에 다시 원금 본전은 돌려줄 테니까 하투 치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투 치고 놀자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그거를 알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도, 습도, 공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를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좋은 박테리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 생태계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케이스를 이야기 드릴 거고, 국가의 전략과 국가의 전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산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가 있을 것이고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주식이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떤 한 30년, 2037년까지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2.3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2037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맥킨지나 IMF 등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를 보면 여러분 얼마쯤 나올 걸로 보세요? 0.5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믿을만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확률이 미국보다는 높다라는 의미라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은 미국 시장을 많이 들여다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신영관 대표의 그 비디오를 보신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 비디오를 보시면 여러분들께 중국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많은 기업들의 미래 가치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데 이걸 그냥 놔둘 것이냐.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제조업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돈 집어넣고 주주로서 배당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냥 부자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놀고 먹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태국도 있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인 어떤 구조가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았고 또 릴라이어블하지 않고 의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곽수정의 경제학교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들 신흥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슈와 투자 가능성, 투자의 가치 또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1956년 개장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고 부동산 시장도 크게 성장을 했듯이 그런 신흥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고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 브라질 채권을 살지 몽골 채권을 살지 여러 가지 투자의 대상 품목들을 한번 전문가분들을 또 모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곽수정의 경제학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다른 채널이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카더라 내지는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석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누구나 들어도 상식적인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려운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미래의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니까 미국은 2.0을 계속 넘어가더라. 앞으로 10년 넘어서도. 그러면 미국의 산업과 과학기술 문명은 세계의 주요 경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애플, 아마존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다가 두세 개 내지는 네다섯 개의 기업을 더 붙여서 매그니피센트 11을 만들 수도 있고 13을 만들 수도 있다면 어떤 기업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처럼 G2라고 우리가 막 떠들고 있잖아요. 중국도 결국은 G2니까 G1처럼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배당받고 거기서 나오는 주식 가격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미래를 보장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잖아요. 일본이 엔화를 많이 뿌려놓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하니까 아시아 경제가 출렁출렁거릴 정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제조업에 집중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투자를 통한 수익을
노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과 비용으로 우리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들여가지고는 조금 이해하시는데 답답하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실존적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사례를 많이 제가 들어드리면서 이런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학교는 이론만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니고 현실과 실용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모두를 다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행복하시고 또 미래 세대를 걱정하시고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까지도 한번 안정적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 전략적 차원에서의 학교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가급적이면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